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외식업계의 위생관리와 먹거리 안전 문제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식품 위생관리는 모든 외식업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손님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인데요. 위생관리는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식품 접객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품 위생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법령과 관리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품위생은 농축수산물을 식품 원료 단계부터 생산, 수확, 저장, 제조 및 가공, 유통, 수입, 판매, 조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행되고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과 식품을 다루는 기구, 식품을 담는 용기, 그리고 식품을 포장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식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첫째, 식품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가 함유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품 특성에 맞는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능적으로 양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품위생법 제3조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생적인 취급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제조 과정입니다. 햄버거 빵을 굽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먹는 햄버거가 이렇게 비위생적인 조리기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다른 영상입니다. 한 일반 음식점의 내부 모습인데요. 식품위생의 관점에서 식당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하면서 볼까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리실 내 흡연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리실이 불결하고 사용하는 조리도구에 살균 소독이 안 되어 있으며 조리사는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법령인 것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흔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는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하는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그 기준에 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위반한 사항들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에서 설치류, 위생해충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됐다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올바른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리기구 위생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방의 조리기구는 금속 소재인 경우 100도씨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또는 살균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하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소재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용법과 용량에 맞게 사용해 소독합니다. 칼과 도마는 흐르는 물에 식품기구 용기용으로 허가받은 세제를 활용하여 세척한 후 자외선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또 칼과 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행주도 조리용, 청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소독하고 100도씨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또는 살균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한 후 깨끗한 장소에서 건조시킨 다음 보관합니다. 이때 조리기구와 행주는 반드시 세척 후에 끓는 물에 30초 이상 열탕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세척 소독이 완료된 기기, 식기 및 도구 등은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리실 시설 위생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리실 바닥은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파손 시 즉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배수관 및 주변 청소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고 배수관 덮개는 덮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등의 번식과 미끄럼 방지를 위해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리장에 그리스나 기름 등이 누적되어 식품에 오염되지 않게 하고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편리한 위치에 손 세정대를 설치합니다. 환기 시설을 통해 조리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후드에는 거름망을 설치하고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세척제 등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주 1에서 2회 정도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작업장은 쥐,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나 출입문에는 방충망 등의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자외선 포충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구 근처나 식품 작업대 등의 위쪽은 피해서 설치합니다. 작업장 내 초파리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내부에 고인물 또는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로부터 해충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방역 등을 실시하여 사전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뚜껑을 구비하고 항상 뚜껑이 덮여 있어야 합니다. 천장 및 조명 장치는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이물, 먼지, 응결수 등이 없이 청결하게 관리하고 파손 시 파편이 낙하되지 않도록 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벽, 채광시설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고 청결하여 빗물이 새지 않아야 합니다. 식기세척기는 자칫 잘못하면 물때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곳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기세척기에 적합한 세제로 올바른 사용 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냉장 냉동고는 응결수, 성해가 없는 등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냉장고 문의 고무 패킹이 훼손되지 않고 문 외관 등이 부식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품 위생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 경우 표시된 보관 온도와 방법대로 보관해야 하며 소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생으로 먹는 야채나 과일은 세척 및 소독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액은 차하염소산 나트륨, 오존수, 차하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등과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냉장고는 냉장온도 0에서 5도씨, 냉동온도 영하 18도씨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식자재는 종류별로 잘 구분하여 덮개를 덮은 후 신속히 냉장 및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먼저 보관한 제품을 먼저 사용하는 등 선입 선출 관리를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식품이 오래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냉장 냉동고 내 식재료는 전처리가 완료된 식품과 가공식품 등은 상단에, 원재료는 하단에 구분 보관하는 등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냉장 냉동고 내부는 항상 정리정돈하고 외포장 박스를 제거 후 보관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식자재 창고 관리는 보관하고 있는 식자재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소비기한이 잘 보이도록 진열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줍니다. 식자재 사용 시에는 먼저 들어온 식자재부터 사용을 하는 선입선출을 실천합니다. 또한 식자재 보관 시 보관실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다른 오염원이 없어야 하고 보관된 식자재가 해충과 쥐 등으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과 조리도구 및 세척, 소독제는 서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리한 조리실을 출입할 때는 당연히 개인의 위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조리실 출입하기 전에는 항상 깨끗한 복장과 함께 위생모, 그리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위생복은 소매나 바지 등을 걷지 않고 완전히 내리며 상의에 지퍼나 단추를 채워 개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생모는 머리 전체를 감싸고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 호흡기를 모두 가리도록 착용합니다. 위생화는 바지 끝자락을 완전히 위생화에 넣어 착용하고 위생장갑은 손목 주위의 소매를 모두 덮도록 착용합니다. 개인 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손 관리인데요. 손은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물에 적시고 세정제를 짜서 거품을 낸 후 깍지를 끼고 비벼줍니다. 손바닥, 손등을 문질러주고 손가락을 돌려 30초 이상 씻어줍니다. 손톱으로 문질러준 후 흐르는 물로 헹구어줍니다. 종이타올로 물기를 닦은 후 사용한 종이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궈줍니다. 이렇게 손은 비누 등 세정제를 활용하여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손 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까지 해줍니다. 손에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는 황색 포도상구균의 감염 가능성이 있어 식품을 취급하는 업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일반 음식점 A는 자체적으로 조리한 양념장을 일반 음식점 B에게 무표시 상태의 제품으로 판매하고 일반 음식점 B는 이 양념장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반 음식점 A와 B는 모두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자는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 접객업자가 조리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리한 소스를 판매한 일반 음식점 A와 이 소스를 구매해 사용한 일반 음식점 B 모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소스는 전량 압류 및 폐기하고 두 음식점 모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아닌 식품 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 외에 다른 곳에 판매하면 안 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의 영업 등록을 하거나 영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제조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 유명한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소비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건포도를 사용해 직접 빵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건포도는 레스토랑 거래업체에서 납품한 것이었는데 조사 결과 건포도가 소비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며 위반한 해당 음식물은 모두 폐기됩니다. 따라서 해당 레스토랑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해당 제품의 전량 폐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업자는 반드시 식품 조리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제조업체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주꾸미 볶음 양념장을 제조해 무표시 양념장으로 일반 음식점에 판매하고 일반 음식점은 이 양념장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로 인해 양념장을 판매한 제조업체와 구매한 일반 음식점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소스를 제조해서 판매한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서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는 무표시 소스 제품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진열 등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스를 구매해 사용한 일반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영업정지 1개월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는 무표시 소스 제품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회수 1등급으로 회수 명령을 받게 되며 압류 폐기 대상입니다. A씨는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고가의 향신료인 샤프란을 자가 사용 물품인 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B업체는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 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량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은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 또는 영업소가 폐쇄됩니다. 물론 위반한 해당 제품은 모두 폐기됩니다. 또 무신고 식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1억 원 미만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보따리상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pH 변화에 따라서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나비완두콩꽃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한 음료 카페가 적발되었습니다. 나비완두콩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주로 염료용으로 사용됩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꽃을 사용해 판매한 카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식품적객업소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문정보 식품 원료 목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식품 원료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치킨 매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치킨 조각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한 A씨. 식사 중 머리카락이 빠졌나 싶어 들어 올렸는데 치킨이 함께 들려 올라와 즉각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A씨는 매장 측 사과와 함께 환불을 받았지만 이번 일로 해당 매장의 음식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밥을 주문해 맛있게 먹던 B씨는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그릇바닥에 콩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숟가락으로 들어보다가 튀어나온 뒷다리 2개를 보고 나서야 그것이 벌레라는 것을 알고 화장실로 달려가 전부 토해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과 함께 오는 밀봉된 부추무침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큰 이슈가 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결과 음식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 설치된 배관으로 이동 중인 5에서 6cm 정도의 쥐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혐의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방충, 방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쥐가 이동할 수 있는 배관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부추무침 반찬통의 뚜껑을 덮지 않는 등의 관리 미흡으로 쥐가 혼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점은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 결과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합니다. 제4항에서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칼날 또는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사체가 혼입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기생충 및 기생충알과 쇳가루를 제외한 금속 또는 유리가 혼입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으며 그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자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식품 접객업소에서 조리식품의 이물 혼입은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물질인 머리카락은 음식을 조리, 제공, 포장하는 종사자가 위생모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생모는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어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생모나 위생장갑을 올바르게 착용했어도 귀걸이나 반지 등의 장신구류는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벌레가 혼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망을 설치하고 배수구에도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 해충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의 폐기물 용기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자주 비워 해충의 서식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청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말아야 하고 또 상부 후드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리도구의 금속 부품은 결합 상태를 사용 전후로 확인해야 하고 플라스틱 채반, 용기 등의 조리도구는 사용 전후로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플라스틱 소스통 등의 원재료 용기는 파손에 주의하고
사용 시 용기 뚜껑 등이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철 수세미 사용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조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닐 포장 원재료는 사용 전에 비닐 포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흙과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조리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 판매할 때는 포장 비닐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 중 이물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크죠. 식품 이물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기타 이물을 제외하고 벌레,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가 있습니다. 이 5종류가 전체 이물 신고 건수에서 무려 58.4%를 차지하고 있고 식품 유형별로는 과자류와 즉석 섭취 식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0년에 식품위생법의 이물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새로 마련된 법령에서는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물 보고 대상 영업자로는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품 소분업, 유통 전문 판매업,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영업자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업, 즉 식품 접객업 영업자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음식은 이물 혼입에 관해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사의 배달앱에서 접수되는 소비자 이물 신고 건에 대해 식약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있으니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전달된 이물 신고 내역과 소비자가 직접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식약처나 지자체를 통해 이물 혼입 원인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A 음식점이 냉동 -18도씨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를 0도씨 냉장 보관해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온도에서 보관하는 등 제품 특성에 맞게 보관온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특히 식품 접객업소에서 원료의 보관 및 저장과 관련하여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은 첫째, 냉동식품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 해동된 후에는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셋째,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해동 기준은 식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입점된 유명 장어 전문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은 16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한 명이 사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장에서 장어덮밥을 사 먹은 손님들은 설사와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도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식중독 발생 건수를 월별로 확인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는 6에서 8월이 가장 많지만 온도가 낮은 겨울철도 식중독 발생 건수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 외에도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원인균별 확인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면 식품 접객 업종인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식점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위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생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식중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절별로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원인균에 따라서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함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중독을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집단 식중독을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을 살펴보면 봄, 가을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있고 여름에는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그리고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가금류, 육류 등 그 가공품, 특히 분쇄육일수록 제대로 익히지 않았거나 상온에 방치하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포자가 균으로 자라게 되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은 고온다습한 기온일 때 생채소 육류에 있던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게 되면서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주로 생닭을 세척이나 손질할 때 생닭에 묻어있던 균이 식재료 및 조리도구로 옮겨가서 세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살모넬라는 달걀, 육류, 가금류 등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거나 세척 손질할 때 물 등이 튀어 식재료 조리기구 등으로 세균이 옮겨가 증식하면서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익히지 않은 어패류, 특히 오염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굴, 조개, 생선 등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유발하며 10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고리에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원인균별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활발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 후 실온에 방치 시 식는 과정에서 휴면하고 있던 균이 활성화되면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즉, 열을 가해도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휴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리 후 보관 온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신선한 재료로 조금씩 신속하게 조리한 후 섭취하도록 하고 조리된 음식은 바로 식혀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큰 국통 등에 대량 보관할 경우에는 공기가 없어 포자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조금씩 덜어서 보관하고 상온에 방치할 경우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냉장 5도씨 이하 또는 고온 60도씨 이상에 저장합니다. 여름철 대표 식중독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은 세척 소독한 후에 사용하고 생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익히고 볶고 삶아 제공합니다. 또 세척한 식재료는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균이 사멸하도록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완전히 익혀 먹도록 하고 생고기 등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조리 및 식사 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여름철 또 하나의 주요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주로 생닭 세척 손질 시 생닭에 묻어있던 균이 식재료 및 조리도구로 옮겨가서 세척, 소독, 가열 등이 충분하지 않을 때 세균이 증식되어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생닭 취급 시에는 교차 오염에 주의하면서 물이 주변 시설 환경에 튀지 않도록 세척하고 생닭을 취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별로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여름철 유행하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교차 오염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껍질이 깨지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구입해야 하고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음식점 등에 달걀을 사용해 대량 조리하는 경우 조리 후 밀폐 용기에 소분해 냉장 보관하고 필요한 양만큼 덜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조리 시에는 중심 온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충분히 익혀야 하고 가급적 조리한 식품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합니다.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해야 하며 조리기구를 세척 소독해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과는 반대로 겨울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위생관리에 소홀하게 되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라도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연장되고 감염력이 높아지면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익히지 않은 어패류로 감염되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시하고 물은 끓여 마시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패류는 날 것으로 먹는 것을 가급적 삼가하고 중심 온도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염소로 소독하고 주변 환경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주변에 환자가 발생했다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배설물이나 토사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쉽게 전파되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배설물이나 토사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쉽게 전파되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식중독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외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전체 발생 건수 대비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기대 효과로는 위생등급을 받기 위해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수준이 향상되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평가받은 위생등급 표지판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과의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평가는 기본 분야, 일반 분야, 공통 분야 3개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기본 분야에서는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수사항을 충족해야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일반 분야는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 항목들로 객석, 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 관리, 배달 전문 및 공유 주방 교차 오염 방지 등이 있습니다. 공통 분야로 가점 항목들이 있는데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거나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이 있습니다. 평가를 마치면 평가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85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은 우수, 8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은 좋음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위생등급제는 신청 후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지정일로부터 2년까지 등급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받게 되면 지정서와 표지판이 제공되고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됩니다. 또 지자체별 혜택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위생등급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외식을 할 수 있고 음식점은 높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고 건강한 식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그 자유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한 30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고객분들이 골라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청결 관리와 냉장, 냉동 이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라벨링 관리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야채는 오일, 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 등급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재료 입고부터 재료를 냉장 관리하여 온도와 라벨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고객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매출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우리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위생등급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이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점은 홍보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음식점 입구나 메뉴판에 위생등급을 표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온라인 리뷰나 광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매장 이미지가 개선이 되죠. 특히 요즘처럼 위생이 중요한 시기에는 고객 입장에서 위생 상태가 또 확인된 곳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라서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이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생 상태를 되게 철저히 점검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평가 기준에 맞춰서 매장 운영 전반에서 위생 관리 체계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또 자발적으로 위생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랑 냉동고의 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유통기한 같은 경우도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또 구분해서 보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구나 이제 손상된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고, 쓰레기도 규정에 맞게 밀폐형 쓰레기통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주방 기기나 테이블, 화장실 이런 등등 각 구역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계획을 세워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많은 걸 또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직원들 모두 이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거에 대해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단순히 평가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매장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매출과 운영 효율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식품 접객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품 위생 위반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올바른 위생 관리는 단지 법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손님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이 식품 위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